네,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연식이고요. 지금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포스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Bioresorbable Electronic Implant for Neuromuscular Regeneration이라고 해서 저희가 몸속에서 녹는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전자 장비를 이용해서 어떤 신경 회복이나 치료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계신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외국에 오래 있지는 않았는데,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이게 영어를 제가 잘 못하는데 한국말도 점점 더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랑 한국말을 섞어야지 1개국어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 영어를 많이 이렇게 단어 같은 것들을 섞어서 얘기할 텐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 브릭이라는 그 커뮤니티가 생물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바이오 또 그런 의학 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주로 계시는 커뮤니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전공이 재료공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서도 재료공학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연구가 물론 바이오 쪽 어플리케이션 연구기는 하지만 재료공학에 관련된 그런 재료의 개발이 또 하나의 메인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여러분이 재밌게 들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재밌게 준비를 했으니까 또 한번 같이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부분에서 이제 Transient Electronics 혹은 Bioresorbable Electronics라는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 그런 디바이스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재료공학자 관점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슈들을 해결해서 제가 만든 디바이스와 그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제가 어떻게 신경 관련된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 그 웨비나 때도 소개가 되었지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퍼블리시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페이퍼에 내용도 찾을 수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그리고 또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Transient Electronics라는 개념을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뭐 커머셜라이즈 되거나 그래서 흔하게 쓰이고 있는 그런 디바이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 트랜지언트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거는 일렉트로닉 시스템입니다. 전자 장비인데 이것이 이렇게 없어질 수 있는 전자 장비인 거죠. 사실은 이렇게 없어질 수 있는 어떤 물질에 대한 컨셉은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의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수술용 실 같은 경우에도 몸속에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transient electronics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일렉트로닉 디바이스가 어떤 우리가 설정해 놓은 조건에서 어떤 때에 이렇게 녹아서 없어지거나 뭐 어떤 식으로든 없어지는 컨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옆에 그림 보시면 이렇게 생긴 디바이스가 저희가 옆에서 이렇게 물을 뿌리면 이렇게 점점 녹아서 탁 하고 없어지는 이런 디바이스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디바이스가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쓰일 수 있을 텐데, 뭐, 대표적으로 요즘에 굉장히 많은 저희가 전자장비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런 transient electronics, 녹아서 없어지는 전자장비를 만약에 만들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 전자장비를 재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전자장비가 되겠죠. 그리고 또 요즘에 IoT 시대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센서들이 만약에 이렇게 녹아서 없어지는 혹은 이렇게 알아서 사라지는 그런 센서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뭐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컨셉 중에 하나는 이제 하드웨어 시큐리티에 저희가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재밌게 봐서 당연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 그 대학생 그룹 갓 박사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미션 임파서블을 얘기하니까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세대 차이가 이런 데 있는 건가. 근데 미션 임파서블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영화 첫 부분에는 탐 크루즈가 언제나
IMF라는 에이전시에서 미션을 받지 않습니까? 미션을 받을 때 이렇게 안경을 쓰면 안경에 미션이 따라라 나오고 이제 탐 크루즈가 멋있게 안경을 탁 던지면 안경이 확 타서 없어지는 그게 사실은 이 하드웨어 시큐리티에 대한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이런 없, 녹아서 혹은 어떤 식으로든 없어지는 디바이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정보를 저장해 놓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뭐 물속에 넣는다든지 혹은 어떻게 어디에 놓으면은 이게 다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그 안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temporary diagnostic 다시 말해서 어떤 permanent 우리 몸에서 계속 사용해야 되는 그런 디바이스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우리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또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된 디바이스를 만들면 어떤 모습일까? 사실 여러분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재 디바이스 그 중에서도 임플란터블한 우리 몸속에 넣을 수 있는 디바이스는 대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와이어가 연결돼 있죠. 물론 뭐 페이스메이커 같이 뭐 우리 몸속에 완전히 넣을 수 있는 디바이스도 있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emporary 우리가 잠깐 쓰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temporary 페이스메이커도 그렇고 또는 뭐 브레인 임플란트 디바이스들도 그렇고 보통 이렇게 다 와이어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와이어가 연결돼 있으면 여기 보이는 이 친구처럼 사실 우리가 편하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체온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조건 병원에 있어야 되고 이 와이어 때문에 무조건 그 병실에 그 침대에 이렇게 있어야겠죠. 요 디바이스를 갖고 치료를 하는 동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와이어가 보통은 우리 몸을 이렇게 관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통해서 뭐 뇌에도 연결되고 뭐 심장에도 연결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관통되는 부분이 당연히 감염의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그 감염을 막기 위해서 뭐 항생제 같은 것을 계속 투여해야 한다거나 혹은 그런 세균의 감염이 막아질 수 있는 곳에서 치료를 한다거나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temporary implant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다고 또 없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슬라이드 아직 이 슬라이드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 이런 보통 일반적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당연히 녹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2차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디바이스를 꺼내기 위한. 그런데 사실은 이런 2차 수술들이 어떤 장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뇌에다가 브레인 임플란테이션을 우리가 오랫동안 쓰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거기에서 이제 자가 면역 반응, 포린 바디 리액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근데 우리가 나중에 디바이스를 제거하려고 할 때 그 뇌세포도 제거를 해야 되는 위험이 있는 거죠. 사실 또 심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포린 바디 리액션에 의해서 심장에 우리가 디바이스를 꽂았을 때 거기에서 이제 뭐 파이브로틱 티슈나 여러 가지 티슈들이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디바이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런 뭐 심장이나 뇌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제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만들고 싶은 디바이스는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입니다. Bioresorbable Electronic Implant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서 녹는 디바이스인데 와이어리스 펑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와이어리스 펑션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일단은 우리 몸속에 완전히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external electrode 그 이어져 있는 그 외부의 전극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환자들이 굉장히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관통되는 일렉트로드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꼬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염의 위험은 당연히 없고 그리고 우리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 뭐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이런 식의 트리트먼트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또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디바이스가 바이오 리저버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속에서 완전히 녹아서 없어진다면 정말 큰 장점이 사실은 2차 수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차 제거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디바이스를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이 디바이스가 몸속에서 알아서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뭐 사실은 치료가 끝났다라고 하면 뭐 디바이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수술을 하거나 혹은 이미 미리 퇴원을 해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디바이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뭐 사실 되게 재밌는 컨셉이죠. 제 전공이 이제 재료공학이다 보니까 재료공학자 입장에서 사실 이게 일렉트로닉 디바이스지 않습니까?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전자장비가 완전히 녹는 형태로 구현이 되려면 보통 세 가지 재료를 저희가 찾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세마이컨덕터, 어, 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가 컨덕터, 도체, 세 번째가 인슐레이터, 부도체가 될 텐데 이 세 가지는 완전히 갖추고 있어야지 저희가 전자장비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사실은 제가 이런 발표를 할 때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은 웨비나다 보니까 인터랙션을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문제도 내고 맞추는 분께 상품도 드리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보고 계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그 세마이컨덕터, 그러니까 반도체 물질들이 이미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폴리머 반도체도 있고요. 그리고 뭐 스몰 몰레큘이라 그래서 뭐 펜타센 뭐 이런 물질들을 이용한 반도체들도 있고, 그리고 뭐 카본 나노튜브, CNT를 이용한 반도체, 뭐 그래핀을 이용한 반도체도 있죠. 뭐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지금 커머셜라이즈 된 거는 보통 이제 뭐 실리콘 반도체 아니면 뭐 갈륨 아스나이드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속에서 녹는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반도체를 사용해야 될까요? 이것들 중에서 보통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폴리머를 고르세요. 왜냐하면 이 폴리머, 그러니까 그 고분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몸속에서 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바이오메디컬 어플리케이션에 쓰려고 할 때는 폴리머 반도체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폴리머 반도체는 보통 퍼포먼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캐리어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반도체 성능이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럼 굉장히 팬시한 머티리얼이 뭐 카본 나노튜브나 그래핀을 쓰면 어떻습니까? 나노 머티리얼이니까 녹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또 CNT나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또 잘 녹지 않는 그런 잘 녹지 않을 뿐더러 또 이게 워낙 작기 때문에 또 약간 턱식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예상들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 어떤 물질을 써야 할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은 놀랍게도 실리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리콘이라는 건 사실은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 물질이죠. 그리고 뭐 실리콘 웨이퍼 많이들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실리콘이 물에 녹나요? 몸속에 들어가서 녹을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리콘이 물에 혹은 몸속에서 녹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정말 재밌는 사실입니다. 실리콘을 일단 굉장히 얇게 만들면 실리콘 웨이퍼가 딱딱해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플렉서블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플렉서블해진 실리콘이 플렉서블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물에 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에 녹을 때 나오는 바이 프로덕트, 다시 말해서 부산물도 우리 몸에 전혀 해롭지 않은, 오히려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산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녹냐라고 할 때 보통 녹는 속도가 35 나노미터 실리콘이 물 속에 들어가면 한 10일 정도면 완전히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녹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실리콘이 물에 녹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실리콘 그 표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실리콘 표면을 이 그 물 분자들이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실리콘 표면에서부터 물 분자들이 점점 실리콘을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정말 아톰 바이 아톰으로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5 나노미터 실리콘이 한 10일 정도에 녹을 정도의 속도로 하루에 한 3.5 나노미터 정도 스케일로 굉장히 느리지만 분명히 녹아서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재밌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발견인 게,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저의 선배님들께서 하셨는데, 이것이 굉장히 좋은 발견인 게,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전자장비들, 다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 뭐, 일렉트로닉
그런 컴포넌트, 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리콘을 녹는 물질로 쓸 수 있으면 기존에 우리가 쓰던 실리콘 관련된 모든 그 발전된 기술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디바이스의 성능도 굉장히 잘 또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마이컨덕터, 이제 반도체는 실리콘을 쓴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메탈 혹은 도체는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어떤 메탈이 물에 녹을까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물에 녹는 메탈 뭐 보통 철 같은 거를 물에 녹으면 뭐 다 이렇게 부식되고 막 이러지 않나요? 뭐 물에 뭐가 물에 녹을 수 있죠? 막 되게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답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우리가 비타민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뭐 센트론 같은 비타민 뒷면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굉장히 많은 메탈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뭐 아이런, 마그네슘, 징크, 몰리브데넘 전부 다 메탈이죠. 네, 전부 다 컨덕터, 도체인 메탈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비타민이 들어가 있어서 네, 비타민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런 물질들의 이제 부산물, 아이온 형태의 그 이런 메탈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물질들을 사용을 하면 이런 물질들이 몸속에 들어가서 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물질이 녹아서 만드는 부산물들이 우리 몸에도 좋으니까 더 좋은 그런 물질이 되겠구나 해서 그럼 이 컨덕터는 우리가 이런 비타민에 들어가는 메탈들로 사용해보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녹을까 또 저희가 스터디를 해봤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몰리브데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표면에 이런 옥사이드 레이어, 산화막을 먼저 형성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산화막도 사실은 녹아요. 그 실리콘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 산화막, 실리콘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물에 녹습니다. 물론 굉장히 천천히 녹기는 하지만 물에 녹습니다. 몰리브데넘 같은 경우에는 그 실리콘 산화막에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요. 여기 이렇게 구멍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 구멍으로 또 물이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머티리얼들을 이렇게 녹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온 형태로 점점 이렇게 없어지면서 점점 이렇게 두께가 줄어드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XPS로 분석을 한 걸 보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애톰들의 또 그 컨센트레이션이 점점 낮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녹을 수 있다. 사실 인슐레이터, 뭐 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저희가 쉽죠. 왜냐면은 부도체 죄송합니다. 부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죠. 왜냐면 우리가 이미 몸에서 녹는 부도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뭐 여러 가지 부도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 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폴리머들도 있겠고, 뭐 예를 들어 셀룰로스 같은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페트로케미컬, 그러니까 석유에서 얻을 수 있는 폴리머, 예를 들면 뭐 PLGA 이런 것들은 FDA에서 이미 어프로브를 받은 그런 물질로 우리가 몸에서 녹는 그런 수술용 실로도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물질들로 우리가 이제 디바이스를 만들면 되겠네. 그럼 뭐 쉽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2012년이랑 2016년에 저희가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녹는 디바이스를 만든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뭐 오실레이터나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은 프레셔 센서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실제로 G 속에 넣어서 프레셔를 잘 측정하는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실제로 측정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잘 작동되는 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물질들이 저희가 뭐 세마이컨덕터, 컨덕터, 인슐레이터 다 잘 작동되는 걸로 해서 이제 옵티마이즈를 해서 딱 만들었더니 디바이스는 굉장히 잘 작동을 하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작동이 잘 됐지만 기존의 디바이스들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너무 빨리 망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이 왼쪽에 보시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 저희가 그걸 functional lifetime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디바이스가 작동하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왼쪽 디바이스는 물 속에 넣기 전에는 작동을 잘해요. 근데 물에 넣으면 10초 지나면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프레셔 센서 같은 경우에도 물 속에 넣기 전에는 작동을 잘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뭐 G 몸속에 넣거나 뭐 이렇게 몸속에 넣으면 사실은 30분밖에 작동을 못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얘도 이렇게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녹는 물질들로 디바이스를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뭐 그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빨리 녹아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 디바이스를 정말로 바이오메디컬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을 어떤 의료 치료용 그 디바이스로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생각보다 꽤 시리어스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뭐 10초? 30분 내에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뭐 약을 먹어도 여러 번 먹어야 되고 뭐 꽤 오랜 시간을 두고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디바이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저희가 이 디바이스를 바이오메디컬 어플리케이션에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일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 그룹에 조인해서 했던 첫 번째 일은 뭐였냐면, 이 디바이스를 저희가 바이오메디컬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펑셔널 라이프타임, 다시 말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도 안정적으로 작동되는 시간을 늘려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첫 번째 목표였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인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왜 얘가 이렇게 빨리 망가질까? 사실은 우리가 펑셔널 라이프타임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것이 완전히 녹아서 없어지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degradation time이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녹아서 없어지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를 들면 여기도 보시면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10분이 지나도 아직 완전히 망가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동 자체는 10초만 지나도 더 이상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도 30시간이 지나도 아직 요만큼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는데 30분만 지나도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씩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는 이제 out of plane water permeation이라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이 디바이스도 이제 전자장비다 보니까 얘도 이런 핸드폰도 인캡슐레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요즘에는 뭐 애플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물속에 넣어도 작동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게 이제 실링을 해놨기 때문에, 인캡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이 표면을 통해서 물이 스며들어 간다라고 하면 사실 꽤 크리티컬 하겠죠. 근데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저희가 옥사이드 레이어 같은 이노르게닉 옥사이드 레이어 같은 산화막 예를 들면 뭐 실리콘 옥사이드 같은 것을 저희가 인캡슐레이션 머티리얼로 사용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피놀이 있는 거예요. 피놀로 그래서 물이 다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로컬라이즈 디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로컬라이즈 디펙을 통해서 이제 점점 디바이스가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퍼펙트하게 이것을 이제 셀링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이것을 완전하게 셀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뭐 공정의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피놀이 거의 없는 인캡슐레이션을 만드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두께를 엄청 두껍게 하지 않으면. 그런데 문제는 두께가 두꺼워지면 앞서 그 실리콘 말씀드린 것처럼 녹는데 뭐 천년 만년 걸리겠죠. 그러면 이건 더 이상 물속에서 혹은 몸속에서 녹는 디바이스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워터 베리어 프로퍼티가 굉장히 안 좋구나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미케니컬리 페일려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몸속에서 실제로 이제 몸에 넣어놓고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 굉장히 소프트하기 때문에. 근데 움직이다 보면은 얘가 이렇게 끊어지고 부러지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저희가 왁스로 인캡을 했거든요. 카렌딜라 왁스 같은 걸로 인캡을 했는데 조금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제 여기 크랙이 이렇게 생기고 여기로 뚝 끊어지면 뭐 이렇게 일렉트로드가 완전히 노출되면 끝나는 거죠. 이러면은 뭐 펑셔널 라이프타임이 길게 나올 수가 없겠죠. 또 하나 문제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 리저버블 몸속에서 녹을 수 있는 폴리머 물질, 이미 개발된 그런 물질들, 인캡슐레이션 물질들 같은 경우에 보통 스웰링이 일어납니다. 스웰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폴리머 물질이 물속에 넣으면 이렇게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스펀지가 이렇게 쫙 펴지는 것처럼 폴리머 이렇게 쫙 펴지는 거죠. 이게 물을 흡수하면서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저희가 이 안에 이제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면 당연히 거기에서 또 미케니컬이 다 끊어지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 스웰링도 또 큰 문제거나.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뭐였냐면 사실 이게
제일 크리티컬한 문제였습니다. 앞에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뭐 두께를 늘리든 뭘 어떻게 하든 해결을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어드이전이 너무 안 좋아요. 이 어드이전이 안 좋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몸속에 녹아야 되는 물질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접착제 같은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폭시 같은 걸 쓸 수도 없는 거고, 뭐 본드를 쓸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 뭐 인캡을 한다 그러면 이 두 레이어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 어드이전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인터페이스로 물이 다 이렇게 스며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그림 보시면 이제 딜라미네이션이라고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끝나는 거죠. 다 이렇게 들어와서 그 다 녹여서 그 없어진. 그래서 어드이전이 굉장히 또 안 좋았다.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속에 녹으면서 바이오 리조버블 하면서 스트레쳐블 하고 늘어나고 플렉서블 할 뿐만이 아니라 본딩을 굉장히 좋게 가져갈 수 있는 셀프 본딩을 가져가는 그런 폴리머를 한번 개발해 보자. 그래서 그게 이제 저의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폴리머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셀룰로스, PLA, 뭐 폴리라틱 애시드, 뭐 PCl, PLG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은 녹는 성질, 스트레쳐블한 성질, 좋은 본딩이 있어서 이제 permeation이나 뭐 penetration이 없는, water penetration이 없는 성질, 그러면서도 바이오 컴패터블한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물질의 이름은 Bioresorbable Dynamic Covalent Polyurethane. 그래서 저는 뭐 줄여서 BDCPU라고 불렀습니다. 이 물질의 백본은 이제 PCL이라고 해서 폴리카프로락톤. 사실은 굉장히 잘 알려진,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FDA 어프로벌 받은 굉장히 잘 알려진 몸속에서 잘 녹는 폴리머입니다. 사실은 몸속에서 잘 녹는 건 아니고 녹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PLG만큼 빨리 녹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녹는 그리고 바이 프로덕트가 안전한 그런 물질인데 제가 이 물질을 이용해서 이제 우레탄 본드를 갖고 있는 이 폴리우레탄 근데 이 폴리우레탄인데 이제 다이나믹 코베일런트 본드라 그래서 사실은 뭐 말이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그 다이나믹한 코밸런트 이 공유 결합을 이게 공유 결합이 딱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유 결합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폴리우레탄 물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코밸런트 본드 다시 말해서 공유 결합을 왜 움직여야 되냐라고 하면 제가 원할 때 좋은 어드이전을 얻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 어드이전을 기존의 뭐 2차 결합, 뭐 하이드로젠 번딩이나 이렇게 약간 약한 2차 결합들이 아니라 굉장히 스트롱한 그 공유 결합을 통해서 이 어디전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그러려면 이제 다이나믹 코베일런트 본드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만든 뭐 다이나믹 코베일런트 본드를 갖고 있는 폴리우레탄은 그러면 어떻게 그 본딩을 형성할 수 있냐라고 할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체인과 체인이 이렇게 맞닿아 있을 때 트랜스이스터리피케이션이라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이 코베일런트 본딩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옆쪽으로 이동하면서 체인과 체인 사이에 본딩을 새로운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재료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뭐 열 가소성 물질, 뭐 열 경화성 물질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 가소성 물질은 저희가 뭐 PET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을 열 가소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물질들을 보통은 이제 열을 가하면 저희가 모양을 다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가 열 경화성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활용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열을 가해도 우리가 모양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열 경화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열을 가해도 뭐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열을 가했을 때 여기에 이제 본딩을 바꾸기 위해서 이 다이나믹 코밸런트 본드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도입을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좋은 그 본딩을 얻을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제가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본딩이 폴리머와 폴리머 사이의 본딩도 좋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안에 들어있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세마이 컨덕터 물질인 실리콘이나 아니면 컨덕터 물질인 뭐 여러 가지 몰리브데넘 혹은 뭐 마그네슘 같은 메탈과도 사실은 어드이전이 좋아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더니 어드이전이 사실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폴리머 사이에는 이 다이나믹 코밸런트 본드에 의해서 셀프 본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딱 해서 핫프레스를 쫙 누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새로운 체인 간의 본딩을 만들면서 완전히 코밸런트 본딩을 만들어서 얘네가 한 물질처럼,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딜라미네이션 되지 않는 그런 특성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또 여기에 옥사이드 레이어를 저희가 그런 기존의 바이오 리저버블 뭐 세마이컨덕터나 컨덕터에 형성을 하게 되면 또 이 BDCPU, 이 폴리우레탄 안에 있는 또 다른 옥사이드 레이어와 이제 저희가 본딩을 또 코밸런트 본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어디전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질은 이렇게 좋은 어디전을 가질 뿐 아니라 저희가 앞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뭐 워터 베리어 프로퍼티도 사실은 뭐 이거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기존의 PAG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그 베리어 프로퍼티를 나타냈고 또 스트레쳐블 합니다. 스트레쳐빌리티도 저희가 크로스 링킹 정도를 이제 조절을 해서 스트레쳐빌리티를 조절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물속에서 녹는 것도 또한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EG 같은 것들을, 에틸렌 글라이콜 같은 것들을 저희가 섞어서 노는 속도도 저희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거는 10일 만에 녹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더 오랫동안 걸려서 녹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이 물질을 이용해서 디바이스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디바이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디바이스를 만들었냐면,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와이어리스로 제가 치료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이오 리저버블 하면서도 와이어리스한 그런 디바이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와이어리스이면서도 배터리가 없어야겠죠. 왜냐하면은 뭐 의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배터리를 갈아주기 위해서 추가 수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몸속에서 녹는데 배터리는 몸속에서 녹는 배터리를 만들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배터리를 혹은 안 녹는 배터리를 써서 또 수술을 해줘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도 없으면서 와이어리스로 작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디자인이에요. 여기 리시버 안테나, 그리고 여기 이렇게 스트레쳐블 일렉트로드가 있고, 여기가 이제 스티뮬레이션 커프입니다. 제가 이것을 널브 스티뮬레이션에 사용하기 위해서 널브 스티뮬레이션 커프를 만든 거죠. 그러면 이 디바이스가 정말로 좋은 성능을 나타내냐? 그래서 첫 번째로 와이어리스 성능을 잘 나타내냐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와이어리스로 이제 몸 밖에서 에너지를 전달할 때 이런 식으로 AC 시그널을 전달을 합니다. AC 시그널을 이제 파워 소스에서 전달을 하면 스킨을 뚫고 이 AC 시그널을 이제 여기 리시버, 레저넌스 프리퀀시가 있죠. 그래서 리시버 코일에서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 몸을 이제 그 전기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AC면 안 되잖아요. 이걸 DC로 우리가 rectify 정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저희가 바이오 리저버블 몸속에서 녹을 수 있는 다이오드를 만든 거죠. 그래서 다이오드를 붙였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류가 된 거죠. 그래서 AC에서 DC로 정류가 잘 된다. 그래서 와이어리스로 이제 우리가 AC 라디오 프리퀀시를 전달했을 때 DC 시그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디바이스가 정말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전에 스트레쳐빌리티도 사실은 그 정말 중요한 팩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은 널브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가 뭐 기존의 디바이스는 스트레쳐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그 기관을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뭐 이게 뇌에다 넣고 막 이렇게만 했었거든요. 근데 심장이나 아니면 뭐 다리 쪽 근육이나 이런 데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의 리지드한 디바이스는 굉장히 잘 부러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일렉트로드도 이런 서펜틴 스트럭처를 갖는 이렇게 말발굽 모양을 갖는 일렉트로드를 디자인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당겼을 때도 꼬았을 때도 밴딩을 했을 때도 굉장히 그 끊어지지 않고 폴리머도 스트레쳐블 하지만 또 일렉트로드도 이렇게 스트레쳐블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서 스트레쳐블한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몸속에서 녹아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G에다가 넣어서 실험을 해봤거든요. 뭐 위에 그림은 PBS 솔루션에다 넣어서 이제 버프 솔루션에 넣어서 저희가 실험을 했을 때 온도를 좀 높였을 때 한 40일 정도가 이렇게 점차 메탈부터 녹고 이제 폴리머가 점차 녹아서 없어지고 밑에는 저희가 non invasive로 CT로 이제 G 안에다 넣고 봤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녹아서 없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진짜 디바이스를 갖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요게 잘 보이시나요? 네, 요게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진 않죠. 이제 G에다 사용하는 버전인데 요 정도 디바이스만 해도 사실은 뭐 사람을 해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진짜로 G에다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사이아틱 너브에다가 저희가 이 스트레쳐블 그 일렉트로드에다가 커프가 있으면 이 커프를 이렇게 감고 리시버 코일은 이제 바로 스킨 밑에다가 저희가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와이어리스로 잘 작동이 되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완전히 다 꼬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갖다 대면 손상되지 않은 넓브에서는 저희가 전기 자극을 가하면 저희가 프리퀀시가 있게 가하면 이렇게 떨리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갖다 대면 떨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기존의 이슈가 short functional lifetime이었잖아요. 너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새로 만든 디바이스는 정말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냐? 네,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그런 폴리머의 좋은 성질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된 디자인, 뭐 이렇게 된 디자인, 이렇게 서펜틴 일렉트로드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스트레쳐블하게 할 수 있는 디자인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서펜틴 일렉트로를 갖고 있는 최종 디자인이 뭐한 30일이 넘어도 이렇게 계속 작동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재밌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을 어디에 사용할까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그 브릭에서 세미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이 부분 때문입니다. 저는 재료공학자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쪽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이 새롭게 만들어진 몸속에서 녹는 디바이스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저의 콜라보레이터들이 말을 할 때도 사실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치료를 할 때 쓰지 않았던 기존에 혹은 치료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뭐 병들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할 때 이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없던 그 연구 분야를 새롭게 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제안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브릭에 계신 여러 연구자님들께 이 컨셉을 소개해드리고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는 정말로 제가 한번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보고 싶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테스트해봤던 그 제안했던 실험은 뭐였냐면 이 널브를 회복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어요. 뭐 많이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널브 인저리를 당하게 되면 그 신경 손상이죠. 신경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널브가 심지어 끊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널브가 다시 자라면서 그 기존의 근육에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널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널브가 손상됐을 때 두 가지 부위로 우리가 보통 나누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상된 부위를 기준으로 이제 그 뇌 쪽에 가까운 쪽을 프록시멀이라고 하고 이제 근육에 가까운 곳을 디스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끊어지고 나면 이제 이 디지털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점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포들이 점점 죽어서 없어지고 그리고 이 머슬과 연결된 부분이 이제 완전히 끊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이어지기 전까지는 이 머슬은 작동을 안 하겠죠. 왜냐면 우리가 그 신경을 전달해 그 시그널을 전달해 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머슬도 점점 이제 죽어가는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다리도 점점 이렇게 근육도 점점 빠지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안한 굉장히 재밌는 컨셉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널브가 손상됐을 때 우리가 정기적인 자극을 프록시말 혹은 디스털에 주게 되면 이 널브의 회복 속도 혹은 근육이 이제 점점 괴사되는 속도를 낮추거나 널브의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끊어진 부분에서 뇌 쪽에 가까운 부분을 저희가 그 전기 자극, electrical stimulation을 줬을 때는 이 엑손이 다시 자라나는 거를 촉진시켜 준다고 해요.
이제 그 캐나다의 테사 고든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이 분야의 선구자신데, 그래서 뭐 처음에만 조금 그 한 뭐 30분 정도 수술할 때만 스티뮬레이션을 해줘도 스티뮬레이션을 해주지 않았을 때보다 엑손을 그로스 하게 되는 걸 굉장히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널브 회복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디스탈 부분, 그 아랫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스티뮬레이션을 시켜주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 그 신경이 손상이 일어나는 다음부터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괴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머슬 매스나 아니면 이제 뉴로머스큘러 정션 같은 것들을 꽤 오랫동안 이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을 통해서 마치 신호를 주는 것처럼 해서 이것들을 보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효과도 있겠다. 그런데 사실은 이 프록시멀 스티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연구가 돼 있었지만 디지털 스티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디지털 스티뮬레이션을 제가 개발한 이 바이오 리저버블 디바이스로 실제로 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그 쥐의 사이어틱 널브 부분에서 이 널브의 일부분을 잘라낸 다음에 그 부분을 이제 컨듀잇으로 한 1cm 정도 되는 컨듀잇으로 그래서 이 안에는 빈 거죠.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프록시멀 잘 알려진 프록시멀 쪽이 아니라 디스탈 널브 쪽에 제가 이제 20Hz 정도로 뭐 짧게는 한 번 혹은 많게는 이틀에 한 번씩 8일 동안 한 5번 정도를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을 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머슬 웨이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이어틱 너브의 이런 펑션 관련된 것들이 여러 번 제가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그 스티뮬레이션을 줬을 때 굉장히 좋게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어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기존에 이 신경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어 그냥 사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꼬매기만 하고 그냥 놔두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제가 새롭게 만든 이렇게 녹는 디바이스를 어차피 손상이 일어나서 수술을 해야 될 때 이렇게 넣어놓고 와이어리스로 스티뮬레이션을 가해주게 되면 머슬 웨이트나 펑셔널 리커버리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이 프록시멀 너브를 스티뮬레이션 할 때와 이 디스탈 너브를 스티뮬레이션 할 때 그 메커니즘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정말로 사람들이 사실 궁금했어요. 아, 이게 프록시멀 너브 스티뮬레이션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디스탈 너브 스티뮬레이션을 해서 정말로 이 머슬 웨이크와 머슬 펑션이 이렇게 리커버리가 더 좋아진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또 하나 보여준 것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리키지 때문에 그 디스탈 널브에 전기 자극을 가했지만 전기가 프록시말 쪽으로 흘러서 왜냐하면 그 주변에 피 같은 게 많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흘러서 프록시말 널브를 자극해서 이것이 마치 나는 디스탈 널브에다가 스티뮬레이션을 했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프록시말 널브에 스티뮬레이션을 한 것 같은 그런 효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컨트롤 그룹과 비교를 할 때 그런 엑손 그로스와 관련된 컨트리뷰션은 없다라는 걸 볼 때, 아, 이것은 원래는 사실 프록시멀 너브 스티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새롭게 자라는 널브 부분에서 엑손 그로스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엑손 그로스와 관련된 그런 컨트리뷰션은 없고, 그 반면에 이제 머슬과 관련된 이런 머슬 파이버의 서페이스 에어리어나 아니면 뉴로머스큘러 정션의 넘버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한 것을 봐서 이건 디지털 스티뮬레이션에 의한 효과가 맞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서머리입니다. 이건 이제 유스 케이스 시나리오인데요. 정말로 이 디바이스를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널브 인저리를 정말 사람이 당했을 때 어차피 이제 널브가 끊어지게 되면 이제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를 이제 넣는 거죠. 그리고 디바이스를 넣고 완전히 닫아서 꼬맨 다음에 제가 했던 것처럼 뭐 이틀에 한 번씩 하루 30분 정도 이렇게 스티뮬레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프록시멀 디스탈 스티뮬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또 프록시멀 스티뮬레이션도 같이 하면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그 시너지 이펙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너브 스티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당연히 회복이 더 그 결과에 따르면 회복이 더 빨라지고 뭐 머슬의 이런 보존도 더 좋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 디바이스는
녹아서 완전히 없어지는 이런 컨셉으로 사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를 많이 도와주신 노스웨스턴과 그리고 제가 속한 큐리 심슨 인스티튜트 for Bioelectronics에 계신 또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터들 또 메디컬 콜라보레이터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또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